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역발상입니다. 네, 먼저 이 코너는 신천지 부산야구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공주고요. 저는 임금. 저는 프리스입니다. 저희 방송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잖아요. 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스토리 하면 그의 이야기쯤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히스토리는 그 어원이 히스토리아에서 옵니다. 히스토리아는 탐구를 통해서 배우는 행위라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아, 탐구를 통해 배우는 행위. 네.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콩글리시네요. 그의 이야기. 네.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도 네.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그의 이야기보다 탐구를 통해 배우는 행위, 이게 훨씬 더 있어 보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거울과 경계로 삼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교훈을 삼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역사의 또 다른 말은 탐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본격 또 탐구 방송이네요. 네. 매니아층을 위한 방송인가? 안 그래도 본인은 마니아다. 그래서 이 방송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사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저희 방송이 2-3시간 해도 끝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빼고 요즘 사람들이 흔히들 TMI라고 하죠. 예. 아, too much. 인포메이션.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함을 알려드리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을 또 한꺼번에 다뤄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사실 에서의 후손 중에 에돔 족속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에서가 아들을 한 명만 낳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아말렉 족속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레셋이 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것도 한꺼번에 이방 민족, 이방 신을 다룰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한꺼번에 다 같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아쉬움을 뒤로 해주시고 큰 틀, 큰 맥락만 저희가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8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방송, 한국 근대 기독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개신교사죠. 네. 이 한국 개신교의 부흥은 사실상 북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정확히는 평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고 북한의 종교까지 자유롭게 개방이 된다면 세계에서 제일 잘 믿을 민족이 이 북한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주체 사상이 종교적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세계에서 제일 폭발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 믿을 이 민족이 북한 주민들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겠네요. 예전에 그 신이라 불리는 사나인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굴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보혜사를 기다린다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북한에서도요? 네. 아, 그게 북한의 기독교 실상을 다룬 영화였죠? 네. 그래서 엄청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탈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가장 순수하고 독실한 성도가 될 기질을 갖고 있는 이 북한 사람들. 오늘은 그 평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개신교의 시작은 사실 조선 말기부터거든요. 오늘은 한반도 전문가인 임금님과 함께 이 조선 후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개신교사를 3화에 걸쳐가지고 다뤄볼 거죠? 네, 아, 임금님 전문 분야 나왔네요. 네. 한반도는 또 우리 임금님이죠. 그쵸. 네. 계속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선에는 그 크게 2개의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임진왜란하고 그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이 전쟁 이후의 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관료제가 슬슬 흔들리고 봉건제가 이제 몰락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많이 해둔 상인들이 관직에 나서게 되고 돈으로 신분을 좀 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조정도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한창 그 세도 정치라고 하죠. 음. 그 세도 정치 때문에 더더욱 왕권은 약화되고 밑에서부터 농민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그런 반발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신분제를 흔들 만한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개국 때 정도전이 세운 이 법치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행정이나 정책 등이 많이 꼬이게 되면서 사회 기반이 무너지는, 그래서 경제도 결코 순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흔히들 이제 이걸 사회적 아노미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아노미라는 것이 개인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치안도 거의 안 됐겠죠.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잖아요. 예, 쉽게 네. 말하면은 그냥 혼란 시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혁명이 일어났죠. 동학농민 운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요즘은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운동이어가지고. 옛날 사람이어서. 저도 운동이라고 배웠는데 네. 시기가 지날수록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름이 붙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신분 질서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그 개혁 운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동학농민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외세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동학농민 운동은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갑신정변이라는 또 혁명이 있었죠. 네.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는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네. 그래서 같이 철수하고 같이 주둔하게 하는, 너네 나라가 이 조선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들어가겠다. 이런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에 이 군사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일본도 우리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주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청나라도 철수를 하게 되지만 일부 병력이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게 되는, 이 시기부터 계속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전쟁터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하고 일본도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양까지도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농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때 또 우리가 그 새야새야 파랑새야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게 동학운동가 청나라 군대를 보고 만든 진짜 슬픈 노래거든요. 이게 녹두장군이라고 불리는 전봉준 장군 있잖아요. 네. 그 장군을 의미하는 거죠. 이 녹두밭이. 네, 그렇죠. 그래서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여기서 새가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네네. 파랑새는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녹두밭은 농민군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쟁터가 지금의 북한 쪽, 북쪽에서 이러한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조선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잖아요. 조선이 사대를 했던 명나라를 엎고 나서 들어온 오랑캐였지만 그만큼 힘이 크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열강이었고 대국이라 생각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일본까지,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엄청 하위로 보고 있었잖아요. 네, 우습게. 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일본에 대한 평가도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한반도 위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묘한 신경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의 경제권을 쥐려고 하고 청나라는 조선의 정치권을 쥐려고 하는. 네. 조선은 그래서 주권이 없어지려고 하는 네. 되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왕권은 약화되어 있고, 네. 사실은 동학농민운동 있기 전에 1840년에 아편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청나라와 영국의 전쟁이잖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계속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네. 수입만 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차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국엔 또 차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차를 수입하다 보니
영국의 은전이 계속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때 차는 비쌌거든요. 그러면 도로은을 벌어들이려면 영국 입장에서도 뭔가를 팔아야 하는데 네. 중국은 자꾸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내수가 튼튼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다 팔 건 없는데 안 사고는 못 배길 상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파는 겁니다. 그걸 인도에서 재배했죠. 네. 당시에 아편은 기하급수적으로 청나라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아편은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온 나라가 마약에 찌들려 가니까 네.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아편에 대한 수입을 철저히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열받은 거죠. 네.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압도적으로 패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홍콩을 뺏기게 되고. 네. 네. 그게 이제 바로 난징 조약이라는 건데 그 이후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타파하고 새로운 힘 있는 왕족을 또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해서 만주족의 그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왕조를 세우자. 이런 운동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난징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을 하게 돼요. 그 태평천국군을요. 네, 그래서 14년 만에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저희가 종교 방송이니까 태평천국운동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교주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음 아들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 주장하는 종교거든요. 그런 네, 기독교랑 종교가 또- 섞인 거예요. 아, 그런 또 종교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중국 관리가 이것을 볼 때는 이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그 군사력에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양 무기가 전쟁 승리의 원인이겠구나. 네. 그러면 우리도 얼른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흥선대원군보다 빨리 깨달아 버렸네. 그쵸. 그게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중국에 있는 본체는 유지하자. 네.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1861년부터 94년까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는 네. 네. 일본에서 일어난 명치 유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제도적인 개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서양에 있는 좋은 문물과 기술을 완전히 받아들이자. 한마디로 정신과 사상과 기술을 모두를 개혁을 시키는. 그래서 그 칼 차고 다니는 것도 원래 유행이었는데 아예 칼 못 차게 하고 다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양무운동은 사실 제도적인 개혁이 없이 기술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계를 맞아서 실패하게 되는 거고 네. 메이지 유신은 그것을 계기로 일본이 급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됐죠. 양무운동이 실패하는 그 해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네. 그러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과의 그 신경전이 극도로 치솟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이제 계기로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청나라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일단 수적으로부터.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해상전에서 청나라가 대패하잖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 압록강 근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청일 전쟁 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는 것을 보고 일본도 놀라고 청나라도 놀랐는데 이게 이유가 청나라가 아편 전쟁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힘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하고 싸웠을 때 운 좋게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도 청나라에게 우리가 이기다니 하는 그 승리감에 이제 도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 이제 북상하려는 계획도 세우게 되는 거죠. 청나라한테 이기고 기세등등해졌네요. 이제는 우리가 못 무찌를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은 일본의 간땡이를 키워준 전쟁이죠. 또 그도 그럴만한 게 중국이잖아요. 그 큰 나라를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청일 전쟁은 처음으로 이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킨 이 명성왕후, 네. 뭐 좀 비하해서는 사람들이 민비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사람이 청일 전쟁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텐진 조약이 있음을 알고도 청나라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역학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나라에 재앙이 된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 북쪽에 있는 조선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힌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잖아요. 청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 등의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돈들이 군비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더 의기양양해지겠네요. 네. 심지어 1년 뒤에 러시아랑 독일이랑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네. 간섭을 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피해를 본 일본이 이제는 러시아를 끌어들인 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민비에 대해서 적개심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이제 을미사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자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을미사변 때문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고 이때 일본의 그 러시아에 대한 복수심은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한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러시아도 이 조선 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죠. 네. 이 부동항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제패하기 위해서 요동반도에 있는 위순항을 장악을 해서 만주를 완전히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타깃으로 이제 한반도를 잡고 일본이랑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한반도는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남쪽은 사실 일본한테 주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북쪽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절대 그렇게 반반 나누도록 일본이 안 놔두겠죠. 그래서 일본은 영국이랑 공조를 해서 러시아와의 그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싸움터가 또 조선이네요. 네. 그래서 발에 말해서 맨날 러시아랑 일본이랑 폭탄 터지고 싸우고 북쪽에 있는 이 조선인들은 너무너무 항상 매일매일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인데 진짜 전쟁까지 일어나 버리니까 네. 이 백성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설상가상으로 화폐결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 뭐 엽전 한 자루를 갖고 와도 뭐 아무것도 못 구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조선의 최초의 은행권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당시에 또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 미국은 이제 1866년 골드러시라고 금이 생산되는 곳에 이 사람이 몰리는 그런 금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김씨가 많습니다. 근데 그 김씨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골드의 그 김인 거예요. 번역하면 골드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얼마나 금이 많으면 성씨가 골드냐. 그게 서양 사람들이 성씨를 지을 때 보통 자기 직업이나 아, 맞아요. 예, 특징으로 이렇게 성씨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미스는 대장장이고 막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베이커 씨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서양에 그런 루머가 도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장량이 굉장히 적어서 금방 동났잖아요. 네. 지금 제일 힘들게 살고 있는 데인데. 네. 네, 그래서 이 서해를 통해서 대동강으로 진입을 해서 교역을 하려고 이렇게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서양배는 이양선이다 해가지고 배척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그 척화사상도 한참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척하비도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앞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쏴 죽이고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서양이라면 치를 떨 때잖아요. 예, 병인양요 때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기가 없겠죠. 이 제너럴 셔머너도. 네. 서해를 통해서 이 대동강으로 진입을 했고 당연히 교육을 거부했던 조선 사람들 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문을 안 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배는 와서 거래할래 죽을래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네. 해서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양 사람들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화가 많이 나 있었겠네요. 네. 그때 마침 대동강의 그 물의 높이가 낮아져서 배가 모래턱에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아, 약간 드라마 같은데요. 네. 이 승조원들은 이때 선교사도 많이 타고 있다고 했는데 네. 여기 이 제너럴 셔머너 승조원들은 조선인들을 납치를 하고 막 난폭하게 충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과정 가운데서 백성 중에 사상자도 발생하게 되고요. 네. 평양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평양감사 박규수를 필두로 해서 이 사람들도 반격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를 불태우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불을 지른 사람이 김일성 할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는 전설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노를 처단한 사람은 김일성 할아버지다. 이렇게 약간 신화가 전해진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약간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평양 주민들이 이 배를 고쳐서 작동시키게 만들었다. 이거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한 민족이다. 네. 예. 네. 그리고 이때 탔던 승조원 중에는 토마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도 타고 있었대요. 그래서 워낙에 선교를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지만 계속 배척을 당하니까 언제 다시 조선으로 가지? 라는 이제 기회를 보다가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나서 통역사 자격으로 함께 이 배를 탔다고 해요. 아, 이 제너럴 셔모노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도발은 그쪽에서 먼저를 했지만 네. 이 사건은 친미양요의 꼬투리가 됐습니다. 예, 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다는 빌미로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의병들이 막 나갔었고요. 그 드라마. 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죠. 아, 네. 그렇군요. 왜 미국 사람들이 쳐들어왔는지 모르고 왜 저렇게 총을 서로 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드라마를 봤을 텐데 사실은 그 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먼저였습니다. 네. 미국이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온 거네요. 네네. 지금 이 조선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 열강들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화폐개혁도 일어나서 더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서양 열강들도 쳐들어오고 조선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1882년에 북한의 서상윤 씨가 누가복음을 북한의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3,000권을 발간했더라고요. 와. 네. 그리고 또 이 서상윤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를 여기 세웠거든요. 다른 나라랑 다르게 보통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래요. 그렇죠. 이 성서도 먼저 번역하고. 예, 혼자 성서 번역하고 예수 믿고 자기가 혼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1884년을 우리가 개신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서상윤 씨가 세운 그 교회가 이름이 뭐죠? 네, 소래교회죠. 예, 그래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누가복음도 아까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원문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좀 흐릿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궁금한데 뭐 예수께서 죄 없는 갓나들이 이 에미나이를 돌로 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록이 돼 있는 건가. 사투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 그게 팩트가 아니고 네. 프린스님 생각하신 거죠? 상상해봤을 때. 상상을 해봤을 때. 아,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고조 뭐 이렇게 하면서 돼 있을까?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대하체는 네. 어떻게 돼 있을까? 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최초의 한글 성서 번역가 중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명성황후 조카, 친정 쪽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의 신임을 얻었는데 네. 그 연으로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지게에다가 숨기고 거름으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민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때 그 구식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훈련도감 사람들이 민비를 죽이려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그때 지게에 숨기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적으로 신사유람단에 포함이 돼서 일본도 갔다 오게 되고 네. 일본에 대한 그 신식 문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개신교를 접하게 되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개신교 신자라고 하네요. 미국의 장로교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조선으로 데리고 오죠. 네.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개신교 얘기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사람이잖아요. 네. 이 한국의 개신교 수용에
교량적 이 다리의 역할을 많이 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마가복음을 최초로 번역한 한국 사람이고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 언더우드한테 이수정이 문패를 보고 누구시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개조심시 계십니까? 하니까 멍멍! 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연세신학교나 이 배제학당 같은 굵직굵직한 학교들을 세우고 개신교는 당시 고종이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의료 등의 이유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은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고종의 뒤에 있었던 섭정을 했던 이 흥선대원군이 정말 이 기독교를 싫어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천주교인들이었죠. 네. 천주교 선교사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흥선대원군이. 맞아요. 프랑스 선교사들 많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병인양요가 일어났죠. 네.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아직도 강화도에 있는 싸움의 네. 흔적도 남아있고 그런데 아들인 이 고종이 아버지가 펼쳤던 이 정책을 반대하고 개신교를 그냥 수용할 수는 없었겠죠. 도움은 많이 받았으나 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병원이나 학교 등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안식교 이렇게 주로 네 교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장로교가 초창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네. 아무래도 언더우드가 좀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배제학당도 막 세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교단이 됐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조그만 교단이에요.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봐도 조금 네. 네, 먼지 같은 그런 교단인데 네. 우리나라에선 떵떵거리고 있죠. 그쵸. 네.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기현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보고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장로교가 조금밖에 없는데. 네, 뭐 이단 취급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1905년이 되면 통감부가 설치가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아.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 1907년이 되면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이걸 즉위라고 표현해야 될지 강제로 일본이 앉혔죠. 그렇죠. 그리고 고종을 폐위시켰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 그 사건 때문이죠. 네. 일명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 제2차 한일 협약이 일어난 뒤에 고종은 이거를 세계에다가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파견하죠. 네. 근데 그 일이 이제 일본에 알려졌을 때 일본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일본이 강제로 폐위를 하고 또 이제 순종을 안치고 군대를 해산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일사늑약 당시에 피부로는 느끼지 못했겠죠, 백성들은. 그런데 강제로 왕위를 빼앗기고 또 군대가 해산당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백성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군대에 자기 아들이 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저항을 했을 거잖아요. 그때 네. 많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꽃 같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은 그 임금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나라잖아요. 네. 아무리 정말 못 살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폐위시켰다는 거는 정말 체감이 큰 거죠. 그들의 감정은 이 백성들의 감정은 정말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민간인도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모든 삶이 파괴되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생사의 기로에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조선의 민중들은 지나치게 한꺼번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붙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게 되는 실정인 겁니다. 그때 개신교가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찾아온 거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네. 이렇게 한 거네요. 게다가 먹을 것도 제공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위로가 되는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설명해주고 회개해야 된다. 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세의 영생을 약속을 받는 그런 교리를 듣게 되는 거죠. 네. 얼마나 내세의 영생이 간절하겠어요. 아, 그렇네요. 사실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이때는. 네. 그리고 이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 구국기도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회개와 기도를 하면서 신도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는요. 되게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되게 허망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내부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스스로 무너져 가는 가운데 이렇게 일제강점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적 아나오미 현상을 틈타서 나라를 팔아먹고 개인적으로 호의호식을 누렸던 매국노에 의해서 진짜 너무 쉽게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조선왕조에 대한 반발도 심했고요. 기독교의 새로운 교리인 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 신분제도 굉장히 또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 이 공평하다라는 평등하다라는 이 가치관이 잘 먹혔고 또 합당해 보였습니다. 삼일운동을 이끌었던 이 열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또 거점이 대부분 교회였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암울했던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던 것이죠. 네. 이때 회계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서북 지역에 엄청난 교세를 확장했고 개신교가 사회적인 위세를 떨치게 되는 큰 계기가 됩니다. 이때가 1907년이라는 거죠. 예, 막 구국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때를 잊지 못해가지고 어게인 1907 운동 막 기성교회에서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역사적 배경도 전혀 모르고 그냥 1907 무조건 예. 부흥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가 알고 보니까 아까 신미양요 때 말씀드렸던 토마스라는 선교사 있죠? 아, 네. 그분이 지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장대원 교회에서 또 원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시작돼요. 아, 그 유행어 아닌가요? 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유행어는요,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이 장대현 교회가 원조입니다. 와, 100년이 넘은 거였네요. 예, 되게 구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성경에 없는 단어가 이게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로 이게 성행을 했냐면요. 300리를 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달려오기도 하고 이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산을 넘고 먹을 쌀을 등에 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제 이 부흥 운동이 끝나고 나서 개신교 인원이 순식간에 2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20만 명요? 네. 와. 진짜 폭발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미디어나 통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실로 엄청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SNS 같은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그냥 말로 다 퍼져가지고 임금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300리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남북이 합쳐서 2천만 명도 안 되던 이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부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남한이랑 합쳐서 8천만 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죠. 와, 한 해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한 늘어났다는 거죠.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확 모인 거죠. 와, 비율로 진짜 따지면. 엄청나네요. 네. 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우연이긴 하지만 날짜 외우기는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1784년에 천주교가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1884년에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1984년에는 신천지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냥 아니, 84년으로. 그러니까 100년마다 한 개씩 새로운 게 등장하는 거네요. 네. 네. 그 여튼 우연이긴 한 건데 외우기 쉬워가지고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907까지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정세와 함께 기독교의 성장을 살펴봤거든요. 프린스님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자주 등장하는 교회나 뭐 선교사 그다음에 이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서 이 태동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조선 말부터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학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오늘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독교 시작하면 그냥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만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복잡한 정세가 있었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 북한 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힘들고 거긴 또 춥기도 되게 춥잖아요. 네. 네. 먹을 것도 너무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잘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그냥 불꽃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여기서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 네. 그래서 모든 시대 상황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또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임금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조선 후기에 그 정조 때부터 박해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개신교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흥선대원군 때도 그렇고 이 척화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지고 또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강제적으로 개신교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 백성들에게는 내세를 소망하게 되는 또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네. 현실이 힘드니까. 네. 그렇죠. 마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빨리 나오고 싶게 하는 또 네, 그런 효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아, 저는 사실 신기하네. 십자군 전쟁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개신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의료나 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방식으로 또 선교 활동이 시작되게 됐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아 우리나라에 정말 이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이 또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리는데 이게 참 우연치고는 또 너무 잘 맞춰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신의 큰 그림. 아,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07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죠. 네, 네. 할 말이 많죠. 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